그러면 저도 미즈키 시게루의 일본 연대사 3권에 관한 이제 소감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1권은 일본이 우경화되면서 군국주의화되어 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일본 사회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라는 거를 미즈키 시게루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2권은 이제 본격적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미즈키 시게루도 이제 병사로서 사병으로서 참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정찰을 나갔다가 죽을 고비를 겪는 거기까지가 2권의 내용이었죠. 3권은 진짜 이 전쟁이 패배로 이렇게 그 끝나가면서 이 도저히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전쟁의 역설, 부조리 이런 걸 이제 그대로 이 미스키스게로가 그림은 되게 약간 좀 재밌게 개그 만화처럼 원래 요괴 만화를 그리던 사람이라 그렇게 그리지만 그 배경 같은 것도 굉장히 회화적으로 이게 정통 또 미술을 한 사람이라 배경은 또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은 본인이 직접 겪은 내용을 바탕으로 굉장히 어떤 부조리한 현실을 그려내는데 이 3권의 내용이 그 미즈키 시게루가 이 이슈로 유명해진 전원 옥수에하라라는 그 유명한 상을 탄 그 만화책의 내용이에요. 그 이걸 이미 전원 옥수에하라에서 한번 옛날에 그렸었고 돌아가시기 직전쯤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자기의 자서전으로 정리한 내용 속에 다시 이 내용을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원 옥수에하라를 보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묘사가 좀 다르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땐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상관 앞부분에 보면 동남아시아에서 특히 인도 방면에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무다구치 렌냐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굉장히 무능한 장군이 나오죠. 이 사람이 이제 무모한 작전으로 고집을 피워서 인팔의 비극이라고 하는 실패한 군사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이 동남아 전선에 미즈키 시게루의 형인 그 효에이가 참전하고 있었던 거죠. 해군 장교로. 그래서 결국 전쟁이 실패하니까 이제 퇴각을 하다가 어떤 팀은 바다로 가겠다. 어떤 팀은 육지로 가겠다. 뭐 이렇게 서로. 근데 육지로 가든 바다로 가든 다 죽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해군이고 해가지고 나는 바다로 가는데 뭐 한번 걸어보겠다라고 해서 바다로 갔다가 폭격을 당해서 결국 배가 침몰하고 다시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어쨌든 바다와 육지를 그 건너는 어떤 대고난 끝에 뭐 이질에 걸려갖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 이 쇼헤이가 나중에 이제 살아 돌아오긴 하지만 살아 돌아와서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2차 대전 전쟁 중에 있었던 이제 그 포로를 처형한 사건이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B급 전범 그러니까 뭐 A급은 아니니까 B급은 그렇게 센 건 아니지만 어쨌든 B급 전범으로 기소가 돼서 뭐 8년인가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이제 그 얘기가 잠깐 나오고. 그럼 이때 시게루는 어땠느냐? 우리가 이권 마지막에 시게루가 절벽에 뛰어내려 가지고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벌침번 쓰느라 잠깐 나와 있다가 그 잠자고 있던 소대가 저기 습격을 받아서 전멸하고 자기 혼자 도망치다가 절벽으로 뛰어내려서 혼자만 살아남네요. 거기까지 나왔었죠. 그러면 이제 그 절벽에 뛰어내렸던 시계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이제 기어 올라와가지고 살아남으려고 보니까 이제 그 정찰병들 적군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잔적소탕이라고 하죠. 남은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면 얼굴이 보이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벽에 이렇게 손만 매달려가지고 그 위에 이제 적병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손만 매달려서 안 걸리기를 바라고 이제 숨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참 대단하죠. 이 미즈키세가 젊었을 때 체력이 되게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대로 적병들이 통과하는 바람에 겨우 살았고. 그러니까 이제 위는 올라가면 적병들한테 들릴 것 같으니까 밑으로 내려서 바닷길을 타라서 도망을 가는데 원주민을 만난 거야. 근데 그 원주민도 나중에 만나는 원주민들과는 달리 굉장히 적대적인 원주민들이었고 자기를 막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다로 뛰어들어가고 수영을 통해서 도망을 가는데 원주민들이 횃불을 들고 막 쫓아옵니다. 자기가 수영하는 거랑 같은 속도로 쫓아와. 그런데 이게 저 사람들이 나를 구해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잡아서 미군에 넘기려고 하는 건지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구해주려고 하면 저렇게 수십 명이 횃불을 들고 쫓아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도망갑니다. 그렇게 도망가는데 이제 카누까지 타고 막 쫓아와가지고 수영으로 도망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한밤중에 어두운 틈을 타서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해안 근처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서 피신을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제 어두운 밤에서 정글을 헤맸는데 뭐 멧돼지를 만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누라카베 요괴라고 해서 무슨 벽요괴라고 해요. 가다가 갑자기 탁 하고 벽이 막힌 듯한 느낌이 드는 어두운 한밤중에. 근데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옆에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밑에는 절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것 덕분에 사는 거지. 그래서 그런 희한한 그 경험도 하게 되고. 어쨌든 이렇게 일본 정글 속을 헤매다 보니까 결국 일본군이 만들었던 촌락으로 겨우겨우 귀환을 합니다. 처음에 귀환했던 곳은 해군의 촌락이었는데 거기서는 야, 너 살았다 하면서 이제 환영을 해주는데 원래 본 소속이던 육군으로 보냈더니 그때부터 폐잔병이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엄청나게 배척하고 욕하고 막 그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억울한 일이긴 한데 이때 이제 정글을 헤매면서 고생하는 과정에서 말라리아, 풍토병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들어눕게 됩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시게루가 생의 의지도 강하지만 운도 되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때 말라리아에 걸렸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대부분 말라리아 걸리면 죽거든요. 근데 이제 시게루는 말라리아 걸려서 들어 누웠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살은 거예요. 그것도 참 이제 묘한 현상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중부에는 태평양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미드웨이 패전 이후에 연합군이 공격이 심해지고 일본은 사수 결전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방어를 하는데 시게루는 말라리아에 걸린 상태에서도 이제 진지를 구축, 왜냐면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진지를 구축해야 되는 상황에서 중노동에 휘달리게 되고 또 밤낮 없이 하늘에서 툭 하면 기관포가 쏟아지고 배에서도 또 포탄이 쏟아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살아남고 있는 거죠. 또 이때 중국 전선으로 가보면 중국 전선은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은 동남아나 태평양처럼 그렇게 일방적인 패전은 아니었어요. 중국의 장제스랑 주로 싸웠는데 장제스 군대도 굉장히 부패한 군대였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일본의 관동군이 이제 그럭저럭 이제 일진일지에 교착을 하고 중국을 딱 가로지르는 뭐 공격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장제스는 자기 군대를 보존하면서 잘 퇴각을 했고 중국은 딱 너무 넓으니까 이 점령을 할 데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본은 점으로 연결된 선만이 보급선만 겨우 지키고 있었다 뿐이지 제대로 중국을 점령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이제 장제스와 모택동이 합작하는 2차 국공 합작도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중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육군이 잡혀 있는 사이에 동남아와 태평양에서 패전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동남아로 자꾸 미군이 쳐들어오는 이유는 아까 허 교수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왜 도대체 일본이 공습을 안 했냐?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서 비행기가 날아갈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연료가 떨어져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근처에 있는 태평양 섬을 점령해야 거기에 활주로를 만들고 거기서 비행기를 띄워야 일본 모터를 폭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태평양 섬을 점령하려고 막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 입장에서는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이 태평양 섬을 뺏기면 일본 본토가 공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본토 공습을 막기 위해서 태평양 방어전을 그렇게 치열하게 했던 거고 이게 바로 이제 일본 본토가 사느냐 죽느냐가 올린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거죠. 이때 미국이 B-29라고 하는 이 전략 폭격기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 엄청난 하늘을 나는 요새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무기를 실어 갖고 막 이렇게 폭탄을 치러서 나중에 이제 대폭격을 동경 대공습을 하게 되죠.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미즈키시게루가 있었던 전장은. 어쨌든 그래서 이때 진주만 공습의 영웅이자 또 미드웨이 해전의 패전의 당사자였던 나구모 중장까지 투입이 돼가지고 일본 해군이 전체가 달려들어서 어쨌든 남은 동력을 총동원해서 미 해군을 막기 위해서 싸우죠. 이게 뭐 레이트 해전이니 뭐니 다 그런 거죠. 근데 결국에는 패배하게 되고 남은 인원 전체를 가지고 10,000명 넘는 병력이 반자이 돌격을 해서 결국엔 기관총에 다 미국 기관총에 맞아서 다 죽었다. 이제 그게 유명한 이제 반자이 돌격과 전원 옥새 이 신화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때쯤 이 시게루 부대에서는 이제 스파이를 잡으라고 정찰을 나갔는데 여기서 이제 끔찍한 일을 겪게 되죠. 가야마라고는 병사가 이 정찰 중에 저게 총에 맞아갖고 쓰러졌어요.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쓰러지니까 야 이거 빨리 급하다. 저거 유골 이거 죽었으면 이제 유골이라도 가족들한테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군의 지침이었겠죠. 근데 유골을 전달하려면 손가락이라도 빨리 잘라와라. 그래야 이제 유골 전달하니까. 근데 갔더니 가야마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가지고 아파 이러고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러면 후송해갖고 살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가 없었겠죠 현장 상황상 막 총알이 빗발치고 그러니까 빨리 야삽으로 손가락 잘라가지고 손가락만 끊어오라고. 그래갖고 살아있는 사람의 손가락을 끊어서 그걸 이제 갖고 오는 일을 미즈키시게루가 하게 되죠. 그게 충격적이고 사실 평생의 트라우마가 남을 만한 사건인데 그런 사건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황에서 이제 일본군은 미 해군의 레이테섬 상륙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가미가제. 가미가제는 여러 종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비행기로 박는 것만 가미가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인간 어뢰라고 해서 조그만 어뢰에 사람 한 명인가 2명 정도 타가지고 어뢰로 들이받는 공격도 있었고 이걸 가이텐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명을 경시하는 군국주의 군대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막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전법들을 펴서 미국에 피해를 주는 그런 전략들을 막 쓰게 됩니다. 한편 이때부터 슬슬 일본 본토도 공격을 받게 되죠. 아직 태평양 섬은 점령을 못했지만 이제 중국 쪽이 연합국이 점령을 하니까 중국 청두에서 발진한 B-29가 일본 본토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 이때 공습할 때 쓰는 무기가 소위탄이에요. 이 소위탄이라는 게 나중에 베트남전에서도 쓰는 무기잖아요. 이 소위탄은 한마디로 해서 불을 붙이는 무기인데 일본은 옛날부터 나무로 된 집이 많았단 말이야. 왜 나무로 된 집이 많았겠어요? 일본은 지진이 흔한 나라였기 때문에 벽돌로 집을 쌓으면 벽돌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인명 피해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도 집이 좀 흔들리기만 하고
바로 무너지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 나무로 옛날부터 집을 많이 지었고, 그래서 일본에선 화재가 한번 났다면 대화재로 번지면서 옛날에 에도 시대에도 그런 대화재, 그래서 그 화재를 막기 위한 소방관들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문화나 소설이나 만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아까 소개도 시킨 거죠. 왜냐하면 목재 집에 가만히 있다가 불이 나면 싹 다 죽으니까. 그리고 그 집이 그래서 일부러 기와도 빼버리고 이 집이 탈만한 건 미리 부숴버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 이 나중에는 그 커티스 르메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미국의 공군 참모총장이 이제 부임을 하면서 완전히 그 융단 폭격이라고 하죠. 융단을 깔듯이 폭탄을 깔아갖고 그것 때문에 도쿄에서만 막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이 10만 명이 죽었다는 게 히로시마에서 죽은 사람이 16만 명인가 그렇고 나가사키에서 한 8만 명 정도 죽거든요. 근데 도쿄에서 10만 명이 죽었다는 건 이미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원자폭탄급의 피해를 이미 당한 거예요, 도쿄가. 도쿄가 완전 불지옥이 되고 거기 있는 강이 펄펄 끓어가지고 불이 나니까 급하니까 물로 뛰어드는데 그 물까지 뭐 거의 1,000도 넘게 끌어올라갖고 물 안에서 다 익어서 죽는 그런 끔찍한 생지옥을 이 도쿄가 겪게 되는데, 그게 이제 뭐냐, 이 태평양 부분에 뭐냐, 태평양 전쟁에서 섬들을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비행기가 B-29가 떠가지고 폭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도쿄가 불바다가 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걸 막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결국 다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 시기루가 있던 지역은 준겐지대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여기 이제 적들이 엄청난 병력이 상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력 차이를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여기서 일본 육사를 나온 젊은 대대장과 이 사병 출신의 약간 나이든 중대장 사이에 이제 서로 이제 이제 경론이 벌어지게 되죠. 이 젊은 대대장은 이거 어차피 끝났다. 이거 우리는 다 진 전쟁이고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전원 다 돌격하고 전원 다 반자이 돌격하면서 옥쇄하는 걸로 끝내자. 우리가 아직 체력이 남아 있을 때, 그나마 뛸 수 있을 때 그냥 다 같이 돌격해서 전원 옥쇄하자. 이렇게 이제 육사 나온 젊은 대대장은 대위쯤 되겠죠. 그렇게 주장하고 좀 나이가 된 아마 그 부사관 출신인 것 같아요. 하사관 출신이 나이가 좀 든 중이죠. 중대장은 아니 못하러 그렇게 아까운 인명을 그 살상을 하느냐. 그럴 바엔 차라리 여기 정글이 많으니까 정글 안으로 들어가서 유격전을 펼치자. 정글 안에는 바나나도 있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 정글 안에 숨어 다니면서 유격전을 펼치면 적들을 더 오랫동안 괴롭힐 수 있고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안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은 생각하면 당연히 중대장의 의견이 합리적인 방안이죠. 근데 이제 이때 분위기에는 그게 아닌 거야. 이 계급이 깡패인 시절이고 인명을 경시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육사 나온 장교들은 옛날에 이상 그 사무라이 정신에 사로잡혀 있어갖고 죽을 장소만 찾는 거예요. 자기는 멋있게 사무라이답게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혼자 죽을 순 없으니까 부하들 데리고 다 같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대대장이 무조건 무슨 소리, 그건 겁쟁이 같은 소리다. 너 목숨을 아까워하는 겁쟁이다. 이 당시엔 이게 이제 아주 최고의 욕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아끼는 겁쟁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저는 옥쇄해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이 중대장이 그때 이제 자기도 말라리아 걸렸나 그래갖고 되게 그 부상당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명령 따를 수 없다. 당신은 그렇게 죽더라도 내 부하들한테는 그런 죽음을 강요할 수 없더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네 부하들 데리고 너는 딴 유격전 해. 나는 그냥 다 돌입할게. 그렇게 해서 그 대대 전체가 다 반자의 돌격을 하면서 옥쇄를 하고 다만 이 중대장 소속 부대만 따로 빠져갖고 퇴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중대장 소속 부대에 시계루가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게 이 만화에서는 안 나오지만 이 대대장은 결국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옥새는 해가 달려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여간 전후까지 대대장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잡혀서 뭐 포로가 되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목숨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또 자기 목숨을 아끼는 이제 그런 어이없는 일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이 라바울에 이렇게 해가지고 중견지대가 전원 옥쇄했다라고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보고가 올라간 거야. 대대장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옥쇄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본부에서는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이 젊은 대대장이 너무 마음이 급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쨌든 장한 일이다. 아유 이게 뭐 일본 천황의 군대로서 뭐 명예롭게 뭐 옥쇄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선전용으로 엄청 홍보를 했다는 거야. 국내 타전도 해가지고 뭐 신문에도 나고 그 부대에도 막 이렇게 중견지대가 명예롭게 옥쇄했다. 너네들도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막 홍보를 했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부대장의 부대가 살아남아 있었잖아요. 걔네가 정글로 들어가가지고 일부가 살아남았고 걔들이 나중에 돌고 돌아서 다른 부대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안전하게 지금 이렇게 살아 있답니다라는 소식이 나중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처치곤란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가지고 생존자가 있으면 좋아해야 될 일이잖아요. 아 이거 잘 됐다고 환영해야 될 일인데 그게 아니라 야 이거 곤란하다. 얘 분명히 다 죽었다고 선전했는데 살아있으면 안 된다. 이거 명령 불복종이다. 얘들 이거 다 이렇게 총살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근데 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중대장은 말라리아에 걸렸기 때문에 결국 정글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폭우도 쏟아지고 그러니까 아 자기를 이렇게 끌고 가느라
부하들이 너무 고생한다. 그러니까 부하들에게 그렇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니 그냥 나는 여기서 군인답게 자결을 하겠다라고 해서 부대장은 또 중간에 자결을 해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은 부하들이 되게 곤란한 처지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대가 이른바 유령 부대, 살았지만 사는 게 아닌 부대라는 거야. 이게 시계류가 속한 부대예요. 그래서 이게 유령 부대라고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보다 못한 그나마 남아있던 군의관이 장교가 뭐 의사 출신인데 의사 출신이라 장교로 이제 차출이 됐겠지. 그 사람이 내가 가서 한번 설득을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라바울 사령부를 혼자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상황이 이러지러 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우리는 부대장의 명령을 따른 것뿐이었다. 이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하면서 왜 아까운 생명을 자꾸 살리려고 하지 않고 죽이려고만 하느냐. 라고 막 이제 따지죠.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합리성을 가지고 따진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군에서 헛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가 사령관 만나겠다고 하니까 야 사령관 만나는 순간 넌 바로 총살이야 그러면서 이제 막 못 만나게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 군의관이 분통이 터져가지고 아 됐다고 너희들한테 뭘 바라겠냐 그러면서 혼자 자살을 해버리죠. 그래서 나는 이제 부하들을 살리지 못한 거에 대한 또 책임을 지겠다라면서 또 자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조리한 상황, 이런 말도 안 되고 어이없는 상황들이 이 2차 대전 패전의 과정에서 태평양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결국엔 어떻게 하겠어요? 생존자들을 싹 다 모아고 다시 재돌격 시켜라. 결국 반자에 돌격해서 다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왔고, 그래서 이제 이 생존자들 부대로 다시 재돌격 명령이 내려와서 이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시게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말라리아에 걸려갖고 들어 누워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움직일 수 있었으면 이때 시게로도 같이 재돌격을 시켜갖고 기관총에 맞아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말라리아 때문에 들어 누워갖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열애가 됐던 거고 그래서 살아남은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사령부에서는 아 이거 제대로 해결하라고 사법 처리 권한까지 결국 직결 처분 권한까지 준 그 책임자를 한 명 보내갖고 이제 해결하라고 보내고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거기서 군사 재판을 모의 재판을 열어서 처음에 퇴각을 했던 장교 두 명 이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그 장교 두 명이 결국 자결하는 걸로 일을 끝내게 자결이라는 게 이제 할복을 하는데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니까 칼을 놓고 이렇게 할복을 배를 팍 찌르면 배를 찔러서 이렇게 갈리는 거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엄청 아프고. 그러니까 배를 찌르는 순간 뒤에서 이제 가이샤쿠라고 하죠. 원래는 사무라이 시대에는 그 유사들이 목을 탁 쳐가지고 이렇게 칼로 쳐줬는데 여기서 뒤에 총을 들고 탁 배를 찌르는 순간 바로 머리에 총을 쏴가지고 가이샤쿠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고통 없이 죽게끔 해주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책임자인 장교 두 명이 자살하는 걸로 사태를 마무리하고 대신 이제 사병을 어찌어찌 살려줍니다. 물론 중간에 몇 번 돌격을 해가지고 몇 번 죽이고 나서 시게루처럼 부상병으로 들어 누워 있고 이런 사병들 그런 남아있는 사병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는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때 시게루는 들어 누워 있었는데 이 들어 누운 상황에서 폭격을 맞은 거예요. 폭격을 맞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왼팔 부분을 맞아갖고 왼팔이 날아갔고 결국에는 절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한 그 사건이 나오죠. 절단해 보니까 이 팔에 나중에 보니까 이 구더기가 우글우글 하더라는 거야. 구더기가 우글우글 하는데 그냥 그걸 방치를 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치료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근데 저희가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니까 글래디에이터 2가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 구더기가 우글우글 할 때 그거를 더럽다고 해서 치우면 안 돼. 그 구더기가 썩은 살점을 먹어줌으로써 거기서 오히려 일종의 소독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서 그 구더기가 소독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새살이 나왔고 그래서 거기서 뭐 아기 냄새가 났다 이렇게 하면서 그 스스로 이제 자연 치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게 인체의 신비죠. 자연의 신비. 굉장히 그 더러운 것 같고 혐오스럽지만 그 과정이 오히려 시게루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게루는 이때부터 거의 전투에는 투입이 안 되고 왜냐면 이 부상병이니까 이거 토굴에 갇혀갖고 이제 그 드러누워만 있었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주변에서 막 죽어나요. 사실 이때 죽을 수도 있었어요. 웬만하면 이때 죽는 게 정상인데 시게루가 살아남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엄청난 먹성. 그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웬만하면 그렇게 아프면 먹을 걸 줘도 아유 안 먹어 이렇게 하는데 시게루는 그렇게 아픈 상황에서도 계속 먹을 거 달라고 해가지고 야, 너 죽을 줄 알고 먹을 거 안 남겨놔서 그러니까 갑자기 칼을 옆에 있던 칼을 꺼내갖고 막 이렇게 찌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알았어, 내 거 줄게, 내 거 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군의관이 어떻게든 먹여 살려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체력이 왜냐면 그 먹을 게 들어가야 인간의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새살도 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플 때는 잘 먹어야 됩니다. 절대 아프다고 해서 안 먹고 비실비실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어쨌든 시게루는 그 먹성 덕분에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도 이게 군에서 보급해 주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배가 차지가 않으니까 배고파 죽겠고 이대로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소문을 들은 거죠. 자기들끼리 있으면서 이 근처에 원주민 촌락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뭐 바나나니 파파야니 그런 이제 그 정글에서 열리는 과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군에서 보급해주는 담배 같은 거 갖다 주면 뭐 엄청나게 바꿔준대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게루는 어떻게든 더 먹어야 되겠다. 오로지 그 식욕 때문에 오로지 그 먹고자 하는 그 의지 때문에 사실상 탈영을 해가지고 밤에 몰래 나옵니다. 남들이 안 볼 때 이렇게 몰래 나와서
혼자 이렇게 그 촌락을 찾아가요. 원주민 촌락을 찾아갔더니 이 원주민들은 되게 이제 친화적인 그 원주민들이었던 거죠. 되게 평화적이고. 그래서 이제 웃어주니까 같이 이렇게 방긋 웃으니까 쫓아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물품 몇 개 주고 이제 음식을 얻어 먹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숲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원주민들하고 친해져가지고 같이 놀기도 하고 뭐 밭도 끓이고 거기서 이제 뭐 같이 춤도 추고 그리고 이제 과일도 얻어 먹고 그러면서 여기도 이 과일이라는 게 비타민이 많잖아요. 이렇게 아플 때는 비타민을 우리가 많이 섭취하잖아요. 이 열대에서 그 열리는 과일의 비타민 이거를 충분히 섭취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게루가 그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을 이겨내고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부대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원주민 부대하고 접촉하는 걸 금지해 놓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을 약탈하고 학살해도 문제고 그렇다고 어떻게 안 될 것 같은 게 하여간 금지해 놓아서 원래 못 만나게 하고 있었는데 이 시게루의 넉살 그 명령이 오고 난 필요 없다. 여기를 가야 먹을 걸 얻을 수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완전 관심사병이고 일반적으로 미친놈이죠. 군대에서 이런 사람 있으면 굉장히 지휘관 입장에서 골치 아플 텐데 그 덕분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아이가 특별한 경험인 거고 아이가 덕분에 건강도 회복하고 오히려 살도 찌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전쟁 속에서 오히려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묘한 그 시게루의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이게 종전이 됐을 때는 종전 소식을 듣고도 나 그냥 여기 남을래. 나 숲사람으로 그냥 평생 살래.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특이한 경험이 나중에 그 종전 이후에 일본에서 요괴 만화가로 성공하는 데에도 이런 어떤 자연과의 어떤 독특한 경험도 상당히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저쪽에서 웬 이렇게 왜 계급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하고 경례를 했더니 지나가면서 얘는 뭔데 이렇게 뚱뚱해 이러면서 이렇게 포동포동 혈색도 좋고 얘는 왜 이래 그랬더니 아 이 원주민들하고 어울려갖고 과일을 얻어먹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래 하고 그게 이제 이마무라 대장이라고 하는 그 대장이니까 포스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엄청 사령관이었던 거죠. 이 사람도 우연히 마주친 얘기도 있고. 어쨌든 이때쯤에 이제 운명의 1945년 8월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종전이 다가오는 거죠. 일본이 계속 패전을 했지만 결국 종전을 결심한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두 번째는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깨고 이제 침략해 들어오기 시작. 소련이 참전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또 떨어진 거죠. 이 세 가지 사건이 연달아 탁탁탁 터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천황어전회의에서 항복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육군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끝까지 반대를 하죠.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 버틸 수 있다. 뭐 도조 히데키 전 총리도 그렇고 뭐 이렇게 1억 옥수를 펴면서 버틸 수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 천황이 보기에 야 이거 도저히 국민들한테 이런 피해까지 더 이상 줄 수는 없다. 라고 했고 본인도 살고 싶었겠죠. 끝까지 버텨서 그렇게 했으면 나중에 자기도 죽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젊은 장교들이 그 장군급 말고 소위 중위급의 젊은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천황의 어떤 항복 방송을 못하게 막으려고도 하고 뭐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이건 결국 다 진압되고 실패하고 그 사람들 자결하고 뭐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대일본 제국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이 당시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그렇게 묘사가 돼요. 근데 어쨌든 이런 종전 소식이 전해지니까 시게루 같은 경우에는 이 배가 와야 이 대형 구축함이 와야 송환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면서 몇 달을 이렇게 계속 그 태평양 섬에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숲 사람들하고도 교류를 하면서 마지막에 환송 파티도 아주 거하게 벌여주고 뭐 키우던 개도 잡아먹어갖고 같이 파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남으라고 그냥 너는 우리 마을 사람이라고 이미 그러면서 우리 남으라고 막 꼬시는데 자기도 남을까 하다가 이제 군의관이 근데 너 이거 이거 재수술해야 된다고 그냥 이대로 두면 이거 골마서 죽는다고 남을 때 남더라도 일단 일본으로 들어가서 재수를 하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꼬시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귀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귀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전 이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일본에서 이제 천황이 종전하고서 메가더랑 이렇게 둘이 딱 서가지고 찍은 사진이 신문에 보도가 쫙 되면서 천황이 신이 아니고 인간이구나. 메가더는 딱 당당하게 이렇게 서 있고 천황은 이렇게 쑥그리고 있고 이러니까 그 천황의 권위가 확 무너지는 그 사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본 당국에서는 원래 그 신문 배포 금지시켰는데 미 군정이 다시 딱 들어와서 금지한 거 취소하라고. 무슨 맘대로 금지시키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일본 천황의 모습이 사진이 생생하게 일본 국민들한테 전달되고 국민들이 그걸로 큰 충격을 받죠.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지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안이었는데 이 책에서 하나 새로운 건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일본 천황이 그것 때문에 위촉되고 뭐 이렇게 그 우리나라 윤석열 같으면 한남도 간절히 틀어박힐 거 아니에요. 근데 천황은 놀랍게도 일본 열도 순행을 나섰다는 거예요. 일본 전국 순행을 나서면서 그것도 걸어서 물론 이제 기차 타고 가서 그 마을을 걸으면서 주민들하고 인사하고 뭐 이런 행사를 일본을 전국을 돌면서 했다는 거예요. 히로히토 천황이.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처음으로 천황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거죠.
그전에 천황이라는 건 엄청나게 무슨 마차 같은 거 막 세 개씩 나눠서 타고 이렇게 비밀적으로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는 군국주의가 끝난 상황에서 오히려 천황이 나는 여러분과 같은 하나의 인간이다. 이 천황이 신이라는 그런 허구의 관념에 기댄 게 아니다. 오랜 어떤 일본 국민과 어떤 천황 사이의 그런 유대와 신뢰에 기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일본 국토를 이제 순행을 하게 되고 그게 오히려 저는 천황제를 살렸다고 봐요. 이런 소탈한 히로히토 천황의 어떤 그 행보가 천황제가 사실은 이렇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게 그 군국주의 전범의 책임을 벗을 수가 없는데 일본 국민들이 천황을 용서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천황이 저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우리한테 오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상당한 그 지금까지 천황제가 유지되고 그 사실은 또 일본 천황들은 은근히 반전적인 태도를 계속 보여와요. 그 히로히토도 그렇고 그 아들이었던 나가이토인가요? 그리고 지금 천황까지 전체적으로 다 일본의 어떤 우경화에 반대하고 그 2차 대전에 대해서는 약간 사과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계속 취해오는 약간 리버럴한 성향을 많이 보이거든요. 일본 천황들이. 그래서 사실은 일본 국민들은 일본 천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여전히 존경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시게루가 4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일본 그 동화에 아주 유명한 모모타로 전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궁에 갔다 왔더니 한 며칠 갔다 왔는데 몇십 년이 지나고 다른 사람들이 폭삭 늙어 있더라. 뭐 이런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마치 그거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4년 정도 갔다 왔을 뿐인데 아버지도 폭삭 늙었고 한 40년은 지난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처음에는 한 2년 정도는 그냥 푹 쉬었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게 너무 좋아갖고 쉬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생활고가 이렇게 닥쳐오기 시작하잖아요. 돈이 없고 아빠 집도 뺏겼었고 이제 사업도 다 폭삭 망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재수술 받으려고 육군 병원을 오가느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뭐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난 그 상인군인들끼리 그 빈 건물을 하나 점거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무슨 모임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들끼리 상위군이 협회 같은 걸 만든 거죠. 원래는 무슨 뭐 2.16 사건 같은 걸로도 벌리나 하고 갔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살자고 뭉친 모임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생선 가게를 같이 열어서 생선 가게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이제 먹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 뭐 그것도 나중에는 잘 안 되고 일도 험하고 하니까 이제 팔이잖아요. 팔이 하나 없는 상태에서 생선 가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결국에는 미술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미술을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하여간 이때 메가더가 이제 미군정을 펼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른바 처음에는 전후 개혁이라고 해서 굉장히 리버럴한 개혁, 미국식 개혁을 실시를 하죠. 그래서 민주주의와 평화주의라고 하는 양대 축을 통해서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때 공산당도 처음 허용이 돼서 공산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처음엔 한 4명에서 나중에 36명까지 국회에 진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재벌을 해체하는 조치를 펴가지고 과거 이제 군국주의에 협력했던 그 재벌들을 전범으로 몰아서 재벌 그 오너 일가를 다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에 여전히 그 미쓰이 그 대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그 오너 일가가 직접 우리나라처럼 직접 지배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죠. 일종의 대주주로 뒤로 물러나 있는 방식이죠. 어쨌든 재벌들을 해체시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여기서 일본도 농지 개혁을 하죠. 이 농지 개혁을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장해서 노동자들의 단체 단결권 이런 거 보장을 해주니까 노동자들이 쟁의를 일으키고 뭐 이런 일들이 됩니다. 자, 이 민주개혁, 이 미군정이 했던 전후개혁이 이게 일본이 직접 한 건 아니고 미군정에 의해서 강요된 거지만 이게 일본 국민들한테는 반응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미군정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의 미군정은 이런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옆에 바로 북한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련 군정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좌파 세력이 강해갖고 그 특히 인민공화국 여운형의 인민공화국을 억누르는데 그 미군정이 초기 에너지를 집중했고 이제 친일파 우파들을 등용하면서 민심이 아주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김구가 돌아오면서 김구가 미군정에 대한 파업을 막 쿠데타를 시도하고 뭐 이러면서 미군정의 인기가 완전히 이렇게 폭락을 해버렸는데 그에 비하면 메가더가 이끌었던 미국의 미군정은 일본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이런 개혁들이 원래 일본인들이 스스로 했어야 될 개혁인데 그걸 일본의 군국주의 하에서 못하고 미군정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미군정이 되게 합리적으로 정치를 잘하네 이런 느낌을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든 평화헌법이 지금까지도 일본의 헌법이고 이때 이제 신헌법을 개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평화헌법에 대한 지지가 지금도 높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마지막에도 하겠지만 일본은 그래서 이 평화헌법을 쉽게 바꾸지 않을 거예요. 왜? 국민들이 지지하니까. 그러니까 일본 정치인들, 뭐 아베나 뭐 오자와나 이런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이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보통국가, 그러니까 군사력을 해외에 투사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바꾸고 싶어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은 이유는 이 만화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국국주의 시절에 일본 국민들이 하도 심하게 당했고 그걸 해결해 준 게 평화헌법인 거야. 그러니까 평화헌법이 흔들리면 다시 군국주의 때 같은 그런 국민들이 핍박받는 상황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놓고 말은 안 해도 평화헌법 개정을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고 그 여기서 이제 전국 어디에서 암시장이 막 생겨나면서 그 암시장에서 이 먹고 사는 얘기가 살짝 나오고 그 안에서도 활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좀 인상적인 점은 이 전후 중국에서 돌아와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난징 대학살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학살하고 뭐 여성을 강간하고 이랬던 이제 그 복귀병들이 일본에 와가지고 연쇄살인 사건을 막 일으키더라는 거지. 이제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그 사이코패스화 된 거죠. 일본 군인으로서 난징에서 막 대학살 같은 걸 저지르면서 사람 죽이는 거, 강간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되고 그랬던 일본인들이 국내로 돌아오니까 이제 여기선 그러면 안 되는데 전쟁 때 어떤 그런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여인들을 몰래 유혹해서 강간하고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그 고다이라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고 또 미군이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일본 정부가 이게 미친놈네. 이게 옛날 생각하고 공창을 만들어 갖고 미군을 위한 어떤 성매매 업소를 정부에서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군이 깜짝 놀라갖고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정부가 나서서 하느냐 그래갖고 법으로 다 금지시켰는데 법으로는 그러니까 공창은 금지시켰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창가 그건 그대로 민간 사창가가 돼서 거기에서 이제 미군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계속 유지가 됐고 이게 이제 팡팡거리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정부가 나서서 일본 여성들을 모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할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사창가를 세워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미팔군 옆에 있던 양공주 그 이제 뭐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어쨌든 이 팡팡거리라고 하는 게 일본인들에게 어떤 추억을 환기시키는 그런 용어로 남아 있다라는 거고 이때 이제 귀국했던 시게루의 형 쇼헤이가 B급 전범으로 집에서 체포가 되면서 결국에는 재판을 받게 되고 8년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이 갑자기 감옥이 장교 출신이었던 형이 감옥에 가니까 이게 사병 출신이었던 시게루가 이제 가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생선 가게 하다가 자기는 이제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화가의 꿈을 계속 이루려고 했는데 이제 이걸로는 생계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집을 하나 큰 집을 하나 이 대출을 받아갖고 우연하게 소개를 받아서 사게 되고 그 집이 방이 한 10개쯤 있어서 그 방에 세를 내가지고 본인들도 그 집에 들어가 살고 그 방에 세를 내서 그 새방살이로 임대업으로 먹고 살면서 그림도 좀 그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되죠. 그때 이제 공산당이 파업을 하도 일으키니까 결국 메가더가 결국에는 이 군정의 그 평화헌법을 시행하는 이 민주개혁 정책을 역코스라 그래서 도로 좌파를 탄압하는 방식으로 또 정책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6.25 터지는 시기랑 맞물리는 건데, 아, 이거 공산주의 좌파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게 냉전이 격화되면서 결국 일본 내 좌파도 탄압하는 방향으로 결국 미군 정도 정책을 바꾸게 되죠. 이때쯤에 인간 실격으로 유명했던 그 일본의 문호 다자이 오사무가 자살하는 사건도 이때쯤에 벌어지고, 마침 그 다자이 오사무가 자살한 그 개랑, 그 도랑, 그 약간 실개천 같은 거죠. 그 실개천이 미즈키시게로 살던 집 근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한번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얕은 개천인데 어떻게 이런 데서 우리로 치면 막 청계천 같은 그런 데였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죽지? 뭐 그러고 신기했다.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때 시게로는 미술학교를 다니면서 그 화가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죽을 뻔했던 거 남은 인생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그래서 원래 그림에 재능이 있었으니까 화가를 해볼까라고 했는데 그때 어떤 화가가 가르치면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화가를 하려면 적어도 1,000만 엔쯤은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옆에서 주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저렇게 우리를 가르치는 화가도 1,000만 엔이 있어야 화가를 한다는데 옷도 보니까 되게 허름하게 입고 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냐? 아, 그게 안 되겠다, 나는. 그러면은 화가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그래도 그림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했는데, 그때 잠깐 유행하던 게 종이연극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종이연극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 그 변사들이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무성영화 틀어주듯이, 그 종이연극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그 종이 이것저것 종이 넘겨가면서 옆에서 변사가 설명해주는 뭐 그런 거였겠죠. 그래서 그 종이연극의 대본을, 그림을 제공하는 종이연극 작가, 이제 그거라도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그거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소개를 받아갖고 종이 연극 작가가 되죠. 그래 이게 이제 일종의 만화가가 되기 위한 전 단계였던 거고 여기서 이 종이 연극의 내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템을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 미즈키 시게루의 요괴 만화의 원형들이 이때 다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개의 기타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묘지의 기타로. 기타로가 실제로 묘지에서 살아나는 그런 그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파라는 건 일본의 그 개구리 같이 생긴 요괴죠. 그 가파 신페이 뭐 이런 어떤 그 일본의 어떤 본인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요괴 전설을 모티브로 한 그런 컨텐츠 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완전 새끼에 쫓기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갖고 대박 나면 겨우 그 조금 먹고 살고 대박 못 내면 며칠을 굶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창작의 고통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생존에 어떤 내몰리면서 창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시게루의 평생을 먹고 살게 해주는 그런 좋은 컨텐츠들이 막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러면서 만화가로서의 실력도 쌓게 되고, 요때 재밌는 게 미즈키라고 하는 팬네임도 이때 생긴 거예요. 원래 자기 이름은 무라시게였대요. 그냥 무라시게. 제 이름은 무라인데 그랬는데 그 선배 작가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미즈키 이러면서 무라인데요 그랬더니 미즈키 이러죠. 자기 이름을 엉뚱한 이름으로 자꾸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걸 알았어 그리고 그걸 팬네임으로 미즈키 시게루라는 이름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즈키 시게루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에피소드도 요때 나오게 되고, 어쨌든 이때쯤에 한반도에서 한국 전쟁이 뻥 터지고 메가더가 본격적으로 참전하고 일본은 이 한국 전쟁의 특수를 받아갖고 이제 경제 위기를 돌파하면서 다시 고속 성장의 길로 나서게 되는 거죠. 일본한테는 굉장히 큰 행운이었던 거고, 이거는 일본한테만 행운이 아니라 미국한테도 행운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미국도 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재군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전쟁이 끝나는데 왜 군비를 늘리느냐라고 해가지고 미국 국민들이 싫어했다는 거야. 근데 6.25가 터지면서 미국에서도 이 소련이 문제가 재군비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에게 6.25라고 하는 전쟁은 이 냉전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또 이렇게 더 플러스가 되는 그런 전쟁이었던 거죠. 우리만 어쨌든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메가더가 처음에는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한국 전쟁에 참전해 갖고 막 성과를 거두다가 사실 인천 상륙 작전하고 6.25 38선 정도에서 멈췄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메가더의 전설이 그렇게 아주 승전으로 끝났을 텐데 이 메가더라는 사람은 전쟁을 한번 시작하면 끝낼 줄을 모르는 사람이고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북진해서 쳐들어 올라가죠. 그래서 이 북진을 할 때도 야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논란이 있었는데 메가더가 무리해서 밀어붙였고 뭐 이승만도 당연히 찬성을 했고 그래서 거의 통일될 뻔했다가 중국군이 인해정수로 밀고 내려오면서 다시 또 서울을 뺏겼다가 다시 올라가서 서울을 수복하고 38선 부근에서 교착 상태가 일어나게 되죠. 요때 메가더가 이제 아까 허영무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중국의 핵폭탄을 쓰자. 중국의 이제 그 북부 전구가 모여 있는 거기에 핵폭탄을 몇 번 떨어뜨려 갖고 전쟁을 끝내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트루먼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핵을 두 방이나 써가지고 굉장히 국내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중국에게 또 핵을 쓴다는 건 도저히 이제 정치인으로서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합리성으로는 그냥 핵을 떨어뜨리면 쉽게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정치인은 그거에 대한 사후 책임까지 져야 되기 때문에 트루먼은 그건 안 된다라고 해서 메가더한테 여러 번 경고를 줬는데도 메가더가 트루먼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왜냐하면 메가더가 보기엔 나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서 이미 신화적인 전적을 세운 군신 거의 이렇게 메가더의 그때 인기는 카이사르 로마 제국 로마 공화정 말기의 카이사르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엄청난 인기 스타 장군이었고 트루먼은 대통령 국민이 뽑은 것도 아니고 루즈벨트 등에 업혀갖고 부통령으로 있다가 운 좋게 대통령직을 승계한 사람인데 트루먼 집까지 게 뭔데 나를 감히 잘러 이러고 이제 메가더가 되게 오만한 태도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트루먼이 참다 또 메가더를 자르면 그게 본인한테도 부담이 들어오고 실제로 트루먼이 재선을 못한 것도 메가더 해임한 거에 대한 어떤 여파란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트루먼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메가더를 자른 거로 인한 정치적 피해를 상당히 감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지. 메가더이고 오만한 태도. 그리고 막 핵폭탄 쓰자고 주장하고 이러는 거를 놔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메가더를 해임하고 리지웨이를 이제 후임자로 보냈고 오히려 리지웨이가 전쟁을 잘 치러갖고 6.25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결국에는 이제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일본 국민들이 보기에는 일본 천황보다도 메가더 원수가 더 높아 보였잖아요. 근데 그 메가더가 또 잘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엄청 깜짝 놀랐어. 아니 천황보다 더 무서운 게 메가더인데 메가더를 자르는 사람이 또 있네? 그러니까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야? 이러면서 이제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한 또 이제 경외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종이연극 산업으로 먹고 살던 시게루가 이 종이연극 산업 자체가 몰락하면서 도저히 이걸로는 더 먹고 살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먹고 살까라고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이 도쿄에 가면 이제 이제 만화라고 하는 그 종이 출판 만화 산업이 이제 막 활성화가 되면서 종이 연극 작가들이 만화가로 많이 전업을 한대더라. 이제 그런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 종이 연극 작가만 하다가 굶어 죽겠다. 도쿄로 가서 어떻게든 만화가로 한번 승부를 보자라고 해서 도쿄로 상경을 하는 걸로 이 3권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시게루의 어떤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살아남고 이제 그 종전 이후의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인데 총평을 좀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화를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충분히 걱정할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말만 보면 충분히 걱정이 돼. 근데 일본 국민들의 민심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만화를 봐야 사실은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본 국민들을 보면 국민들이 평화법을 엄청나게 지지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군국주의를 지긋지긋 했다는 거야. 군국주의 때문에 당한 피해가 엄청나게 컸고. 그래서 일본 우익이 이끌었던 이 태평양 전쟁 시절에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났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가난과 극빈으로 그 시달렸기 때문에 그 일본인들이 그 집단 기억을 아주 뿌리 깊게 뼛속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우익들이 뭐 길거리 우익들이 젊은 애들이 막 혐한 데모도 하고 막 그러긴 하지만 그거는 일본 국민 중에 전체적으로 아주 소수고 대다수의 말 없는 일본 국민들은 조용히 그냥 평화헌법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민당 정권이 경제 성장하는 거에서 지지하지만 우경화해가지고 해외로 팽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대변해줄 정치 집단이 없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지 일본 국민들의 마음은 이 미즈키 시게루가 그리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반전적인 정서를 기본 세팅으로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 정치 개혁을 못했지만 저는 그래요. 이게 이 미국이 만들어준 체제 속에서 비로소 평화와 번영을 가지게 된 게 일본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묘한 어떤 피해의식과 함께 컴플렉스와 함께 이제 그런 것들을 일본 스스로 그걸 해내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이 있지만 어쨌든 그 체제가 미국이 만들어 놓은 메가더가 만들어 놓은 그 체제가 준 그 평화와 번영 이걸 또 잃고 싶지 않은 그런 묘한 어떤 그 이중적인 마음이 그 정서가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일본은 그러면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느냐? 일본의 야당이 공산당을 너무 심하게 일제시대에 그 군국주의 시대에 공산 너무 심하게 탄압하다 보니까 공산당이 이 미군정의 어떤 유화 정책으로 뿜어져 나오면서 일본의 야당을 공산당이 주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공산당이 너무 셌기 때문에 일본의 보수 정당이 원래 자유당과 민주당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합치면서 자민당이 된 거잖아요. 이 일본의 우파가 대동단결을 하게 되면서 우파 위주의 어떤 정권으로 그러니까 리버럴한 야당이 생겨나지가 않고 사회주의적 야당이 일본의 주류가 되면서 이때 냉전 시대였잖아요. 차라리 유럽 같았으면 사회주의 정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집권도 했겠지만 이 냉전의 최전방인 일본에서 옆에 한국이 있고 도저히 사회주의 성향의 야당이 집권할 수는 없었던 거지. 일본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건 너무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 보수 자민당이 1.5당 체제가 50년 넘게 집권을 하면서 그 일본의 야당인 공산당은 집권은 못하고 항상 만년 야당만 하는 이제 그런 일본 정치의 큰 한계가 나타났고 그래서 일본의 어떤 대다수의 이름 없는 그 말없이 조용한 소수, 조용한 다수죠. 침묵하는 다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야당 세력이 정치권에는 등장하지 못했다. 그래서 정치권은 자민당 일당 독재로 정치 계급화되고 야당은 사회주의 사회당 공산당 주로 사회당이 다수당이었고 그다음에 공산당이 소수당이었죠. 어쨌든 사회당 공산당이 야당을 주도하면서 이 자민당의 어떤 잘못된 거는 비판을 하지만 결국 정권 교체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기형적인 어떤 그 의원 내각제, 기형적인 민주주의 제도가 일본에 정착하게 됐다. 그게 그 1.5당 체제라고 하죠. 정치학에서는 그 1.5당 체제가 50년 넘게 존속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아니냐. 근데 어쨌든 저는 일본 국민이 평화헌법을 지지하는 것은 2차 대전의 경험을 통해서 일본 국민들의 마음속에 아주 뿌리 깊게 어떤 국민 정신으로 저는 그 이렇게 일종의 일반 의지로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우파 정치가 지속되다 보니까 겉으로 그걸 말을 할 수 없는 말을 하면 이제 권력자들한테 탄압받을 것 같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다들 숨죽이면서 어쨌든 평화헌법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 미즈키 시게루 같은 이 또라이 이 사람은 남 신경 안 쓰는 사람이잖아. 이런 또라이 만화가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런 일본인들의 정서를 표현을 한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상을 엄청나게 탄 거예요. 세계에서도 상을 많이 타고 일본 내부에서 상을 많이 탄 게 문화계에서는 그런 업적을 또 인정을 해준 거죠. 어쨌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정치인들의 말만 봐서는 안 되고 일본 국민들의 마음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데 이 일본 현대사라는 만화는 굉장히 좋은 어떤 텍스트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지막 사권에서는 이 시게루가 그러면 만화가로서 완전 종전 이후에 만화가로서 어떻게 성공을 했고 그 일본 현대사는 부흥하는 과정을 어떻게 겪어왔는가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는 걸 이게 이제 쇼와 시대. 쇼와 히로히토 천황이 죽는 게 8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쇼와 시대 끝까지 쭉 이렇게 가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4월 한 달 뒤인 4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미즈키 시게루의 일본 현대사 사권을 읽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